예, 어저께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함 가족분들께도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내용의 주제들도 좀 차분한 내용들이고요. 또 정치 환경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3일 중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5곡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우리 천안함 사건이 이제 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의 여부도 상당히 뭐 우리 국민들도 관심사고요. 또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상당히 또 마음이 쓰이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년 한 해는 상당히 정치적인 중대한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변수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한 어, 예측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우선 이제 뭐 내년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내년이 대선이고요. 그렇지만 총선은 2024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정치 환경 변수와 천안함 사건 16번째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그죠? 2022년 내년 2022년에 명, 연, 열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죠? 예.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 민주당의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180석 물론 174석이죠. 그렇지만 우호적인 예원들 합쳐서 180석과 함께 2024년까지 간다면 앞으로 3년 뭐 안정된 국정을 뭐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 뭐 이러한 정치 분석보다도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와 혹은 이렇게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진당과 손을 잡고 대선에 성공하는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2024년까지 100석의 국진당 의석과 함께 180석의 민주당과 함께 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안함 가족분들께서도 바라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측키로는 아마 우리 천안함 가족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구도,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싫다. 그냥 이대로 그냥 묻힌 채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는 변수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선 당장 전직 육군 대장 둘이 해군 대장 한 사람, 그다음 육군 소장 한 사람, 네 사람을 공수처에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 고발건이 진행되면서 만약에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소가 되면 사실상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공수처에서 그 자체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변수만으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천안함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중하다 보면 5년 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별 변화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후보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시고 대선에 성공을 하셔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뭐 볼 거 없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조사 들어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아주 뭐 정의롭고 또는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그보다도 굉장히 행정가이기 때문에 당장 남북 관계에 불편한 이 관계를 빨리 해소하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분 성향상. 뭐 저도 뭐 그동안 이 지사님은 뭐 제가 2012년에 책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만나서 제가 책을 건네드리기도 했고요. 물론 최근 수년 동안은 뵌 적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분석할 때에 그분의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불편한 사건들은 빨리빨리 전면 재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을 얻고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전면 재조사, 그것도 국방부에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그런 식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에서 난 사고를 국방부에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문제는 우리 천안함 가족분들께서는 국민의 짐당이 죄송합니다. 이제 국힘당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고 다음 대선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이 한나라당에서부터 쭉 내려온 새누리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또 뭡니까 이렇게 해서 국짐까지 왔던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현 상태가 계속 가리라고 판단하시기가 쉬울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정치 분석이나 정치 칼럼을 많이 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골수 검찰주의자라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죠? 이명박 정부의 탄생의 사실상 1등 공신이거든요. BBK. BBK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하는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도 면죄부를 줘서 2007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까지도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록 만든 사람이 또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검찰총장 되자마자 바로 그냥 뒤통수 때리고 그냥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냥 자신의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다 휘잡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의 난맥상 굳이 다시 그거를 우리가 복귀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런 일관성이 없는 과연 도대체 뭐야? 사실 우리 민주 쪽에 있는 분들은 뒤통수도 세게 얻으면 오한마로 뒤통수 깨진 거나 마찬가지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만 해도 야 이제 검찰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강한 뭐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냥 아군의 그냥 기관총을 그냥 난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부 아연실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저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야라는 지적을 하는 분이 계시죠. 예를 들면 서병수입니까? 그분처럼 그 지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르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럭비공, 그죠? 럭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구리 튀는 방향, 럭비공 튀는 방향,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데 그런데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있죠. 내 가족, 내 수하, 내 부하, 내 조직, 오로지 그것만큼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검찰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 정의고 선별적 정의입니다. 예. 자, 그런 사람이 100석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대통령이 만약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공수처를 넘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해서 첫 사건이 무엇인지 국민 아무도 모르죠. 지금 내부적으로 뭐 정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에 윤석열 씨가. 그러면은 그것을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과했다고 칩시다. 뭐 아무것도 없던 걸로 쳐서 결국 대선 후보까지 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친다면 100석의 국진당과 함께 국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180석의 민주당이 있는데 이런 구도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현재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0석이나 민주당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 짐에 손을 들어줘서 180석 국회와 대통령이 삐닥삐닥 하면서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국민의 짐을 선택할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사람들이 이쪽 진영에 분명히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대선은 뭐 다르다는 시각을 자꾸 부각시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은 굉장히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국민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데 당장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국민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그거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같은 분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전혀 그에 대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2022년에 대통령이 된다면 1차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 2년 동안은 처음 2년 동안은 국정 뭐 잘하면 자기 거고 못하면 야당이 말이야 180석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저 신상철 TV 우리 가족분들께 서울시장 선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꽃놀이패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자기 공이고 못하면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면 그뿐인 겁니다. 거기다가 슬슬 재개발 하나씩 풀어주고 하면은 계속 아파트값 유지시키면은 결국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핑계거리는 뭐 협조 관계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국민의 진당의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왜? 상대적으로 2030 젊은 세대들이 더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국진당의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이 국민의 짐과 함께 대선에 성공을 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최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데 그 올인하는 방법은 중도층을 많이 잡아야지 골수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의 콘크리트와 가까운 지지 세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 세력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그냥 과감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이명박을 구속시켰다고 하는 그 반전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전혀 기대할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변수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크게 기대할 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짐이 내년 대선에서 성공한다면 지금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뭐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초도 갖지 마시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예. 저는 뭐 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냥 엄중하면서 5년 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시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